이 영상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는 왜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5천만 원. 드론,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상위 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려고요. 금리일 전 8%, 5억 원 한도, 30년 상환. 돌아온 답은 이겁니다. 소득이 너무 높아서 안 됩니다. 같은 날 옆 창구에서는 연봉 1억 2천만 원 부부가 특례 대출을 받고 나갑니다. 두 부부의 연봉 차이는 3천만 원. 하지만 30년 동안 갚아야 할 이자 차이는 3억 원이 넘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매달 83만 원씩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연봉이 높으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벌면 2배로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만든 역설. 2026년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이렇습니다. 외벌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 언뜻 보면은 맞벌이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한도가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특례 금리 1.8%에서 4.5% 사이가 적용되는데 이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면은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또 금리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맞벌이의 구조입니다. 남편 연봉 7천만 원, 아내 연봉 6천만 원이면 합산 1억 3천만 원이죠. 특례 대출 자격은 있지만 최저 금리 구간은 넘어버립니다. 결국 4%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같은 5억 원을 빌려도 금리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퍼센트 금리로 5억 원을 30년 상환하면 총 이자는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5% 금리면 총 이자가 4억 6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그 차이가 3억 원입니다. 같은 집을 사는데 3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기준 맞벌이는 월 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연봉 1억 원 초중반이 한계입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구간의 맞벌이 부부는 아이러니하게도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소득이 너무 높아서 청약에서 밀리고 그렇다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일반 분양이나 구축 매수로 밀려나는데 이때는 시중 금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클리프 효과라고 부릅니다. 절벽 효과라는 뜻이죠. 소득이 1원만 더 높아도 혜택이 뚝 끊어지는 구조입니다. 200만 원 더 벌었다가 30년간 3억 원을 더 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맞벌이는 적어도 구매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둘이 벌면은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매력의 착각. 주택 구매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PR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죠.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15억 원을 넘었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연봉 6천만 원 외벌이가 11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PR의 18.3배입니다. 18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산다는 뜻이죠. 맞벌이 부부가 합산 1억 2천만 원을 번다면은 PR는 9.2배로 떨어집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까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와 다른 조건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직주 근접이 필수입니다. 강남, 여의도, 판교, 광화문 인근이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을 넘어갑니다. 왕복 2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셈이죠. 여기에 아이가 있으면 학군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같은 곳이죠.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평균이 아닙니다. 20억 원이 시작점이고 30억 원대도 흔합니다. 그러면은 PR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계산해 봅시다. 연봉 1억 2천만 원 맞벌이가 20억 원짜리 집을 살려면은 PR는 16.7배입니다. 아까 서울 평균 PR 9.2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외벌이는 외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만 출퇴근하니까요. 경기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면 5억 원대 신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다녀야 하고 아이 돌봄 인프라가 필요하고 학군도 봐야 하니까죠. 결국 비싼 지역으로 쏠리게 됩니다. 물론 학군은 외벌이나 맞벌이도 다 고려해야 할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맞벌이에서 버는 더 높은 소득 수준은 여러분이 더 나은 학군을 고려하는 비중을 더 높이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맞벌이의 체감 PR는 외벌이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지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 속도와 자산 가격 상승 속도의 격차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3에서 4% 수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약 40% 오른 셈이죠. 자산은 100% 넘게 오르는데 소득은 40%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맞벌이든 외벌이든 마찬가지지만 맞벌이가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맞벌이는 두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시간을 모두 소진합니다. 추가 소득을 올릴 여력이 없습니다. 부업도 공부도 투자 공부도 할 시간이 없죠. 반면 외벌이 중 한 명이 전업으로 투자나 부업을 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외벌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맞벌이는 구조적으로 그 선택지가 막혀 있습니다. 외벌이가 일반적으로 버는 월급이 아닌 투자를 통한 자산의 증식에 한 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벌이 고소득자 한 명이 연봉 1억 5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경기도 외곽에 5억 원짜리 집을 사고 대출을 2억 원만 받습니다. 월 원리금이 100만 원이 안 되죠. 나머지 소득으로 매달 3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합산 1억 5천만 원을 벌어도 서울 15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대출 7억 원을 받으면 월 원리금이 350만 원입니다.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진짜 자산 증식은 투자 가능한 현금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의 현금 흐름을 주거비와 생활비로 소진합니다. 추가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같은 소득인데 5년 후 순자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벌이는 투자 자산이 2억 원 넘게 쌓이고 맞벌이는 대출 상환만 했을 뿐 금융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은 당장이라도 이렇게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 서울 집값은 오르지 않나요? 5년 뒤에 집값이 5억 원이라도 뛰면 주식으로 2억 원 번 A보다 빚내서 집 산 B가 결과적으로는 승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상향해온 대한민국, 특히 서울 부동산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건 등기부등본상의 숫자일 뿐 당장 여러분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집값이 5억 올랐다고 해서 이번 달 카드값을 내기 위해 화장실 문짝만 떼어다 팔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B부부는 집값이 올라도 그 집을 팔고 경기도로 밀려나지 않는 이상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 A가 가진 금융자산은 클릭 한 번으로 현금화하여 위기에 대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인생의 선택권 싸움입니다.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며 30년 동안 은행 이자 인생을 저당 잡힌 자산 부자의 삶과 언제든 싫은 회사를 때려치울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쥔 현금 부자의 삶.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가까울까요? 이게 구매력의 착각입니다. 맞벌이라서 더 비싼 집을 사야 하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맞벌이와 외벌이의 소비 격차. 맞벌이 부부의 두 번째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세전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세금과 사대 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은 약 340만 원입니다. 이제 출근하려면 아이를 맡겨야 한다라고 해봅시다. 2026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기본 요금이 시간당 12,79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 20일이면 200만 원이죠. 물론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는데 중위소득 200%를 넘으면은 지원율이 확 줄어듭니다. 맞벌이 연봉 1억 2천만 원이면은 대부분 최소 지원만 받거나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민간 시터는 더 비쌉니다. 종일제 출퇴근 도우미는 월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식대와 명절 상여금까지 더하면은 4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일단 정부 지원받는 아이돌 봄 서비스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200만 원이 나갑니다. 34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은 140만 원 남습니다. 출퇴근 비용이 있습니다. 교통비, 주차비 또는 대중교통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다니면서 지출하는 의료비, 미용비, 점심값 추가분 같은 것들이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140만 원에서 이것들 빼면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월 90만 원. 이게 두 번째 월급의 순수익입니다. 월 90만 원 벌려고 매일 아이와 떨어져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 피로에 찌들어 지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물론 경력 단절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번 그만두면 다시 취업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많은 맞벌이 부부가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 비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회비용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시간.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건강 비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스트레스 지수는 외벌이보다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만성 피로, 번아웃, 수면 부족, 이게 병원비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셋째, 관계 비용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시간, 가족 시간이 줄어들면 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이혼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은 두 번째 월급의 실제 가치는 9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맞벌이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두 사람 소득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 그만두면은 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피로가 지출이 되는 구조. 맞벌이 부부의 지출 패턴을 봅시다. 식비부터 다릅니다. 외벌이 가구에서 한 명이 직접 요리하면 식재료비는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맞벌이는 다릅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요리할 힘이 없습니다. 배달앱을 열게 됩니다. 한 끼에 3만 원에서 4만 원. 한 달에 15번이면 60만 원입니다. 주말 외식 4번에 회당 10만 원이면 40만 원 추가. 밀키트와 편의점 도시락까지 더하면 월 식비가 150만 원을 넘깁니다. 외벌이 60만 원, 맞벌이 150만 원, 식비만 월 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리벤지 스펜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상 심리 지출이죠.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호캉스, 명품 가방, 고급 유모차, 한 번 사면 또 사게 되고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구에서 학원은 교육만이 아닙니다. 보육입니다. 퇴근 전까지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합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영어. 학원 4개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이게 학습 목적이 아니라 돌봄 목적이라는 게 핵심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합산 1억 4천만 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8천, 아내 6천이죠. 실수령 합산이 월 96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부의 월 지출 내역입니다. 주거비 대출 원리금과 이자 3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50만 원, 식비 150만 원, 아이돌봄과 학원비 180만 원, 자동차 유지비 50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 80만 원, 기타 지출 70만 원, 합계 930만 원입니다. 960만 원 벌어서 930만 원 쓰면은 30만 원 남습니다. 저축률 3%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하나라도 생기면은 적자입니다. 명절, 경조사, 차량 수리, 아이 병원비 한 달에 하나씩은 꼭 생깁니다. 결국 매달 3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됩니다. 연봉 1억 4천만 원 부부가 왜 돈을 못 모으는지,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고착화 함정입니다. 시터를 끊으려면 한 명이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출을 못 갚으면은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팔면은 손해입니다. 손해보기 싫으니까 계속 버팁니다. 버티려면은 두 사람 모두 계속 일을 해야 되려 합니다. 이게 무한 루프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죠.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봅시다. 다섯 번째 이야기, 대출이 만든 감옥. 2026년 1월 현재 스트레스 DSR 쌈 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쌈 퍼센트가 100% 적용됩니다. DSR이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연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이죠. 은행권 기준 DSR 40%가 한도입니다. 연봉 1억 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월로 나누면 333만 원이죠. 맞벌이 부부 연봉 1억 2천만 원이면 DSR 40% 기준 월 400만 원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이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 금리 4%, 30년 만기 기준 약 7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법적 최대치라는 점입니다.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극한치라는 거죠. 금융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DSR은 25%에서 30% 사이입니다. 40%는 위험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맞벌이 부부가 DSR 한도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7억 원을 4%로 30년 빌리면 월 원리금이 334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20만 원 추가하면 월 384만 원이 주거비로 나갑니다. 맞벌이 실수령 월 800만 원의 48%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한 명이 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득이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거비 384만 원 내면 16만 원 남습니다. 생존 불가능입니다. 한 명이 실직하면요? 현금 흐름 파산입니다. 집을 금매로 내놓아야 하고 시세보다 싸게 팔리면 대출금도 못 갚습니다. DSR 40%는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일한다는 전제해만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인생에 그런 전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2026년 새로 적용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심사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 금리가 4%여도 DSR 계산할 때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가 100% 적용됩니다. 즉 4% 금리로 대출 받아도 DSR 계산할 때는 7%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는 약 7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3단계 적용 후에는 약 5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억 2천만 원이나 한도가 감소한 겁니다. 지방주담대는 2026년 6월까지 스트레스 금리 1.5%에 50%만 적용됩니다. 수도권보다 완화된 기준이죠. 하지만 7월부터는 지방도 3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같은 소득이어도 언제 대출받느냐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DSR 한도까지 대출받은 맞벌이 부부는 더 곤란해집니다. 대환도 안 되고 추가 대출도 안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만 늘어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이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1억 5천 숫자가 오갈 때마다 불안하시죠? 2026년 대한민국 맞벌이 소득지도 복잡한 정책 다 치우고 딱 4가지 레벨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하십시오. 첫째,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정책의 수호천사 구간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등 정부의 모든 저금리 혜택을 1순위로 받습니다. 솔직히 이 구간은 맞벌이라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둘째,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아슬아슬한 줄타기 구간입니다. 청약이나 특례 대출 문턱에 간신히 걸치거나 아이를 낳아야만 혜택을 줍니다. 금리 0.1%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눈치게임 영역이죠. 셋째,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소득 절벽 구간입니다. 저는 이곳을 빛 좋은 개살구 존이라 부릅니다. 연봉은 높은데 정부 혜택은 단일 원도 못 받습니다. 1%대 저금리 대출, 소득 컷 탈락입니다. 청약 특공, 소득 컷 탈락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사해서 5%대 시중 은행 금리를 써야 하죠. 여러분은 지금 혜택 구간에 있는 게 아니라 세금과 이자를 가장 많이 뜯기는 시스템의 호구 위치에 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 1억 6천만 원 이상 각자 도생 구간입니다. 여기는 정책이고 뭐고 시장 논리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면 맞벌이는 답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가짜 외벌이 시스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은 맞벌이와 외벌이의 가장 큰 차이가 지출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맞벌이의 문제는 맞벌이 자체가 아닙니다. 맞벌이처럼 소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벌면 소득이 2배니까 지출도 2배가 됩니다. 그렇게 써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해법은 간단합니다. 소득은 맞벌이로 유지하고 지출은 외벌이 수준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이걸 가짜 외벌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통장을 분리합니다. 이 통장은 남편 소득 전용입니다. 이 통장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고정비를 처리합니다. 주거비, 식비, 공과금, 필수 육아비. 이 통장에서 적자가 나면 즉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돈이 모자라면 생활 수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B통장은 아내 소득 전용입니다. 이 돈은 없는 돈으로 취급합니다. 앱을 삭제하고 카드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오직 2가지에만 씁니다. 대출, 원금, 추가 상환 또는 장기 투자. 둘째, 생활 수준을 외벌이 기준으로 하향합니다. 차량 2대를 한 대로 줄입니다. 영한 유지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절약됩니다. 배달 앱을 삭제합니다. 주말에 밀프렙을 해서 평일 식사를 해결합니다. 주말 여가를 무료로 바꿉니다. 도서관, 공원, 무료 문화 행사.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데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2천만 원, 남편 7천만 원, 아내 5천만 원입니다. 서울 외곽 34평 아파트에 살고 대출 잔액이 3억 원입니다. 이 부부가 가짜 외벌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남편 월급 실수령 480만 원으로 모든 고정비를 처리합니다. 주거비, 대출, 원리금 150만 원, 관리비, 공과금 50만 원, 식비 60만 원, 아이 보육비 50만 원, 기타 35만 원, 합계 345만 원, 남편 월급에서 135만 원이 남습니다. 이건 비상금으로 적립합니다. 아내 월급 실수령 340만 원은 전액 투자합니다.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넣습니다. 5년 후 결과를 계산해 봅시다. 월 340만 원씩 60개월 투자하면 원금 2억 400만 원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하면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동시에 남편 월급에서 남은 135만 원 중 일부로 대출을 추가 상환하면 5년 후 대출 잔액도 2억 원대로 줄어듭니다. 순자산이 5년 전보다 3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맞벌이의 올바른 활용법입니다. 두 번째 월급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시간의 복리. 월 3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S&P 500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합니다. 5년 후 원금 1억 8천만 원, 총자산 약 2억 3천만 원, 수익 5천만 원입니다. 10년 후 원금 3억 6천만 원, 총자산 약 6억 2천만 원, 수익 2억 6천만 원입니다. 15년 후 원금 5억 4천만 원, 총자산 약 12억 4천만 원, 수익 7억 원입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이 원금을 압도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간 S&P 500에 15년 이상 투자한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악의 15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4%대 수익을 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15년 이상 투자할 자금이라면은 연 4% 이하의 금리를 주는 예금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가 과거와 같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S&P 500이 망하려면은 미국 경제가 붕괴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 예금도 부동산도 원화 현금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투자 대신 대출 상환을 선택해도 됩니다. 월 300만 원을 5% 금리 주담대 추가 상환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30년 만기 대출을 7년에서 9년 만에 완납할 수 있습니다. 절약되는 이자만 수억 원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월급의 행방입니다. 생활비로 녹아버리느냐, 미래 자산으로 쌓이느냐, 이 차이가 5년 후, 10년 후 재무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투자와 대출 상환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금리가 5% 이상이면 추가 상환이 유리합니다. 확정 수익률 5%를 무위험으로 얻는 셈이니까요. 주식 투자로 매년 5% 이상 수익을 내는 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가 싼 퍼센트대라면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S&P 500 역사적 평균 수익률 10%와 비교하면 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물론 투자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15년 이상 장기라면 통계적으로 투자가 이깁니다. 하지만 심리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금리 뉴스에 일희일비하게 되죠. 그런 분은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도 대출 상환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비용이니까요. 반대로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할 자신이 있다면 투자를 선택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둘 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대출 추가 상환, 150만 원은 투자.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월급이 생활비로 녹아버리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짜 목표를 재정의하기. 많은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군.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더 좋은 삶이 뭔가요? 연봉이 올라도 지출이 같이 올라가면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면은 눈높이도 높아지는 현상이죠. 5천만 원 벌 때 국산차 타다가 1억 벌면 외제차로 바꿉니다. 동네 맛집 가다가 파인다이닝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버는 족족 다 쓰게 됩니다. 맞벌이의 진짜 목표는 소비가 아닙니다. 선택권 확보입니다. 원할 때 쉴 수 있는 능력, 원치 않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힘,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부의 정의입니다.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한다면은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맞벌이의 목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지금 더 많이 쓰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저축률 50%를 10년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학적으로 은퇴 자금이 확보됩니다. 10년 후에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맞벌이의 올바른 활용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두 번째 월급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내 또는 남편의 세후 월급에서 육아비, 출퇴근비, 품위 유지비를 빼면 얼마가 남나요? 그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갔나요? 아니면 생활비로 녹아버렸나요? 만약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라졌다면 지금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면 5년 후에도 같은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번 달부터 통장을 분리하세요. 한 사람 소득으로만 생활비를 처리해 보세요. 안 되면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두 번째 월급은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나 대출 상환 계좌로 보내세요. 손에 닿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3단계. 3개월마다 점검하세요. 저축률이 얼마인지, 순자산이 늘었는지 확인하세요. 숫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세 단계를 1년만 실천하면은 재무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3년 실천하면은 주변 맞벌이 부부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년 실천하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맞벌이가 불리한 게 아닙니다. 합산 연봉이 높은 맞벌이처럼 소비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월급의 행방을 추적하세요. 생존 비용으로 녹아버리고 있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통장을 분리하고 한 사람 소득으로 살아보세요. 나머지 소득은 미래를 위해 쌓으세요. 복리는 원금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원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5년 후 여러분의 재무 상태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